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비인후과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코와 귀 그리고 목에 대해서 목에 대한 그 질환들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가능한 한 자주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질환과 또 제가 자주 질문받는 그런 질환들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와 부비동의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얼굴 한가운데서 중심 잡으면서 코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코를 통해서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 제 자신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또 이비인후과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졌을 정도로 이 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점점 알다 보니까 코 질환으로 인해서 많은 병들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가장 호흡기의 맨 첨단에 있으면서 여러 질환들을 또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이 코와 또 그 코 옆에 있는 이 부비동에 대해서 취급을 해볼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라고 그러면 먼저 외부적인 그 해부를 볼 것 같으면은 가운데 그 밖에서 보이는 외비 또 코 안에 우리 그 비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비강 안에서는 안벽과 바깥벽이 있습니다. 바깥벽에는 이 그림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돌기들을 저희들이 붙일 때 맨 아래쪽에 제일 큰 것을 하비갑계라고 그러고 가운데 거를 중비갑계 그리고 제일 위쪽에 자리 잡은 조금 작습니다만 이걸 상비갑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부비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비동은 코 좌우 이렇게 코와 또 눈 밑에 혹은 그 얼굴 코 위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혹은 저 머리 안쪽으로 코가 연결되어서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비어있는 공간을 저희들은 부비동이라고 그러고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전두동 혹은 제일 우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악동 그리고 저 머리 안쪽에 있는 저평동 혹은 코와 눈 사이에 있는 이 사골동 이렇게 몇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코와 부비동의 그 생리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호흡작용입니다. 호흡작용이라서 이거 호흡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가 막혔을 때 대부분 호소하는 게 숨쉬기가 힘들다. 그래서 코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는 호흡기도 역할을 합니다. 호흡기도 역할 중에서도 그냥 공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코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해줍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공기를 데워주는 저희들은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상비갑계, 중비갑계, 하비갑계 이런 역할들이 소위 그 라지에타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데워주기도 하고 거꾸로 굉장히 뜨거운 공기는 또 차갑게 식혀주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우리 몸 안에 적절한 공기로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을 그런 온도 조절 작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코 안에서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나 여러 가지 나와서 이 가습 작용을 해줍니다. 건조한 공기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호흡기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가습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그 코 안에서 나오는 그 콧물, 저희들이 콧물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저희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분비된 양이 약 한 1000cc 정도 나옵니다. 그 엄청난 양입니다. 그의 대부분은 물론 증발하기도 하지만은 뒤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코 안이나 목 안에 이게 늘 젖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 많은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호흡기 역할로서 온도 조절과 그리고 가습 작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에서 저희들이 자가정화작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가정화작용은 코 안에 하나의 점액층이 있어서 소위 저희들이 하나의 모포처럼 점막에서 점액들이 모포처럼 이렇게 쭉
덮여져 있습니다. 이런 모포처럼 덮여 있는 점막 처리들이 계속해서 뒤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서 혹시 세균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붙여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효소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면역 물질이라든지 나와서 이 세균을 살균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먼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맨 처음에 바깥에서 나와서 이 코털이 그걸 걸러줍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은 이 점맥층에 하나에 붙어버려서 또 이렇게 없애기도 하고 또 넘어가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모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선모운동은 이 뒤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회초리처럼 막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게, 물론 저희들 다 그 현미경으로나 보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자가적인 정화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거기에 따라서 그게 자극을 주었을 때라든지 어떤 특별한 것을 어떤 그 물질이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이 들어왔을 때는 자동적으로 또 재채기를 한다든지 해서 쫓아내는, 뱉어내려고 하는 그런 작용들이 이 코의 작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코의 또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냄새를 맡는 작용입니다. 저희들은 후각작용이라고 그러는데 후각작용은 계속 그 코의 저 위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게 상 한 3분의 1 부분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후각신경들이 쭉 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냄새를 맡을 때 일부러 킁킁거려 가지고 냄새를 들이마실 때 공기가 글로 많이 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코가 막힌다든지 혹은 그쪽으로 공기가 가는 부위가 차단됐을 때는 우리가 냄새를 못 맡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후각작용이 있습니다. 이 후각작용도 사실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 보면은 환자들이 코로가 냄새를 못 맡아서 맛을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후각작용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명작용 혹은 성음작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코 자체가 우리가 또 울림의 소리를 났을 때 울림대 역할을 해줍니다. 울려 들리게끔. 그렇기 때문에 코가 막힌 사람은 콧소리를 한다. 코 막힌 소리를 한다. 코는 적당하게 넓어져 있어야 적당한 울림을 나타내는데 너무 좁아져 있어도 콧소리가 나고 또 거꾸로 코가 또 안에서 너무 넓어져서 질병으로 인해서 코가 또 어떤 질환들로 인해서 넓어졌을 때도 콧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그 공명작용을 합니다. 가끔 환자들이 그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부비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게 생겼을까? 왜 부비동이라는 게 뭘 하는 건데 맨날 이거 질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희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부비동 때문에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먹고 산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선물로 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코만 있어도 되는데 왜 가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 뒀느냐? 여러 가지 우리 그 큰 기능 중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것 중에 하나가 금방 이야기한 공명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소리가 났을 때 울림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축농증 환자 혹은 부비동 염증 환자들이 콧소리를 내고 제대로 이 소리를 못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큰 공명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무게 중에서 머리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무게를 공간을 비워두어서 무게를 줄여주는 역할로 하는 것이 이렇게 또 부비동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또 이점이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머리에 충격을 받았다든지 얼굴에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뇌에 되도록이면은 바로 그 충격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사실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질환이 있는 것 때문에 이비인후과 선생들이 그걸로 인해서 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참 이비인후과 그 수입에 큰 역할을 해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가장 많은 질환들 중에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특히 이렇게 환절기나 이럴 경우에는 이 질환이 참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가 어떤 질환이냐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레르기란 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자꾸 우리는 그냥 그대로 알레르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레르기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지만은 알레르기는 뭔가를 설명했을 때 참 한마디로 설명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알레르기라는 것은 일종의 과민 반응입니다. 과민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정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괜히 거기서 화를 낸다든지 반응을 많이 보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나? 그 사람은 또 왜 그 말이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과민 반응인데 이것도 일종의 면역 반응입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 자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원인되는 물질들, 잘못된 우리한테 몸에 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밀어내고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면역입니다. 그 면역 반응인데 그런 원인되는 알레르겐 혹은 어떤 항원이 실제 우리 몸에 전혀 해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이로움을 줄 수도 있고 혹은 크게 해로움을 주지 않는 그런 물질이 들어왔는데도 우리 몸에 이걸 우리 몸에서 해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왔을 때 그걸 쫓아내려고 우리가 우리 몸에서 면역 글로불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만나서 항체가 형성됐을 때 원인이 들어왔을 때 항체가 만나가지고 둘의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걸 쫓아내는 하나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면역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실제 해롭지도 않은 것들을 들어왔을 때 반응을 보이고 쫓아내려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몸의 하나의 질환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알레르기성 질환이 됩니다. 그때 항원과 항체가 만나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될 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화학 매개체가 있습니다. 화학 매개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히스타민이 나타났을 때 히스타민이 역할이 어떤 것이냐면은 혈관을 확장시킨다든지 분비물을 막 촉진시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서 이런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의 어떤 증상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증상이 콧물을 많이 흘린다는 것은 그 물질을 씻어내기 위해서 콧물을 많이 흘려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보호입니다. 어떻게 이 몸으로서는 그걸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혈관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두드러기 생기나고 어디 퍼지지 못하게 국한을 시키는 겁니다. 혈관을 막 확장시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코 안에는 코가 막힌다든지 혹은 재채기를 해서 쫓아내려고 애를 막 씁니다. 재채기를 한다든지 이게 넘어가 버리면은 또 기침을 해서 막 쫓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우리 몸을 일면에서는 보호하려고 한 것지만은 사실은 보호가 아니고 그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질환처럼 그래서 알레르기성 질환이라는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비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이거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은 계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그 질병이 그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그럽니다. 비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은 일명 통년성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알레르기성 비염은 계절하고 관계없이 1년 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알레르기성 비염은 특별한 특징적인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로 아침에 발작성인 재채기. 요란스럽게 재채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 시작하면 몇 번을 달아 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을 정도로 재채기를 근데 주로 아침에 합니다. 그 다음에 수양성 비루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이 물 같은 콧물들이 이렇게 줄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냥 수돗물이 터지듯이 막 그냥 계속해서 콧물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가 막힌다. 비폐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또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근처가 막 가렵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는 기침. 환자들 표현으로 빌리면 마른 기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지럽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두드러기 증상들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볼 것 같으면은 먼저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은 꽃가루입니다. 그 꽃의 계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봄에는 봄꽃에 따라서 여름에는 여름 어떤 주로 나무 종류에 따라서 혹은 가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계절만 되면은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주 원인은 꽃가루입니다. 다른 사람은 꽃놀이 할 때 본인은 앉아서 재채기하고 콧물 흘리고 눈 가렵고 여러 가지 괴로움. 사실 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참 봄이 오는 것이 너무 싫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차트를 환자원의 그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 병적 차트를 보면은 오는 날짜가 비슷합니다.
작년에 3월 20일 날 왔으면 금년에 한 3월 19일, 20일쯤면 또 옵니다. 그러니까 또 왔군요 할 정도로 계절이 딱딱 맞춰서 그 꽃가루에 맞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꽃가루라는 것은 어떤 계절에 맞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 폴렌 칼렌다라고 그래가지고 계절에 맞춘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뭐 1월 달에는 어떤 꽃가루가 중요하다, 어떤 꽃가루가 2월 달에는 어떻다 이렇게 그걸 중요시 그거에 맞춰서 또 피해가기도 하고 그에 대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꽃가루 중 알레르기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보통 보면 잔디라든지 잡초라든지 있는데 저희들 말로 돼지풀 하는 게 있습니다. 돼지풀 하는데 그건 영어로 렉위드라고 있는데 원래 이 병은 이 풀은 저희들 나라에 없었던 것인데 해방 이후에 외국에서 많은 짐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아서 이 왜 렉위드를 이야기하느냐면은 렉위드는 이 돼지풀은 굉장히 이것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는 알레르기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직장을 쉬어야 되고 학교를 쉬어야 되는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나무에서는 특히 일본에 이 스기라고 그래 삼나무 종류제 스기 알레르기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은 요 스기 알레르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일본의 대표적인 자랑스러워하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이 스기나무, 삼나무 이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아카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저 자작나무, 뭐 굉장히 느릅나무 여러 가지 나무 종류들을 검사를 해보면 많이 있습니다. 계절에 맞춰서. 근데 이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을 저희들은 이렇게 부르지만은 가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고초열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고초열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영어로 헤이피바라고 이 건초열. 그게 아마 고초나 이 건초들이 쌓여진 데서 그 증상들 나타난 거 보고 그런 이야기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 고초열이라는 쪽보다도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비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은 1년 내 어떻게 보면 계절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원인이 진먼지 알레르기입니다. 진먼지가 가장 많습니다. 진먼지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일간 아이고 길에 먼지 많네 이 먼지하고는 좀 틀립니다. 집에 생활하면서 생기는 먼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먼지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보면 음식이나 사람 피부에서 떨어져 나온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섞였던 것들이 진먼지입니다. 이 진먼지가 거의 대부분 이 비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먼지 안에 뭐가 뭐 어떤 부분이냐 할 때 진먼지 진드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그림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굉장히 확대한 거지만 보기에는 참 그로테스크하고 굉장히 용감하게 보입니다만은 이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이게 살아서 혹은 이게 죽어서 혹은 이것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비물로 인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대부분 진먼지나 진먼지 진드기로 인해서 비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이 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곰팡이라든지 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기르고 있는 애완동물들의 비듬이나 또 거기서 나온 털 이런 부분들로서 비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음식이나 이런 것들로 옵니다. 음식은 사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으로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알레르기, 음식 알레르기로 인해서 같은 동반돼서 나타나는 증상들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진단은 어떠냐? 물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증상이 굉장히 특징적이기 때문에 증상을 가지고 대부분 진단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어떤 과거력, 옛날에도 이런 질환을 갖고 있었다. 또 우리 가족들은 알레르기 체질을 갖고 있다. 부모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고 그러면 자녀들한테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의 그 소인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알레르기 증상, 두드러기 있다든지 또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아토피. 아토피라는 것도 그냥 영어로 아토피라고 쓰고 있지만은 그 자체가 원래 그리스 용어로서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아티피칼한 질환이구나. 이상한 질환이 생겼네. 그래서 아토피라는 용어를 씁니다. 물론 저희들 태열이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도 씁니다만 이것도 일종의 알레르기입니다. 아토피가 알레르기 보고 알레르기성 진단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비인후과 왔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소소견 비경으로 봤을 때 비점막이 부었다든지 또 그 콧물 나오는 그 모양 콧물이 물처럼 줄줄 나온다든지 혹은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콧물을 가지고 도말해서 호상구를 찾는다든지 어떤 알레르기 물질들을 찾아내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최근에 많이 하는 또 검사 중에 하나가 피부 반응 검사를 가지고 항원 항체 검사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알레르기가 원인이 되는가를 그 알레르기 되는 물질 자체를 원인 될 수 있는 알레르게네를 희석시키고 몇 배로 10만 배씩 몇 배씩 희석시켜서 그걸 피부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놓든지 긁어서 반응을 보여가지고 반응을 보였을 때 이게 무슨 그 두드러기처럼 반응을 보일 경우에 이게 원인되는 항원이다. 원인되는 알레르긴이다 해서 그거에 맞춰서 진단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떤 거냐? 제일 중요한 것은 회피요법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꽃놀이 갔을 때 또 요새는 뭐 황사 때문에도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마스크를 쓴다든지 또 직접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안경을 쓴다든지 혹은 대든 피부에 접촉한 긴 팔을 옷을 입는다든지 혹은 장소를 아예 옮겨버립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부산에서 알레르기 있던 사람이 서울 가면 없어지는 수도 있고 서울에서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부산 오면 또 없어지는 수도 있고 이렇게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방에 따라서도 이 방에 가면 나는데 저 방에 만나면 그 방을 옮기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일단은 회피하는 겁니다. 장소를 바꿔보든지. 그다음에 진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은 주로 진먼지와 진먼지 진드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청소를 할 때 되도록이면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빗자루를 가지고 쓸어서 이 먼지를 절로 옮기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만 쓸어가는 것이 아닌 없애버리는. 특히 이 진먼지 진드기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면은 사람이 피부가 접촉되지는 않기 때문에 카페트라든지 소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부자리, 담요, 벽에 이런 부위에 많이 삽니다. 그 검사해 보면 참 많이 거기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로 떨어진 게 피부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을 먹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독을 한다든지 소독이라는 표현이 뭐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진먼지 진드기는 햇볕에만 좀 놔둬도 잘 죽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결과 그 진먼지 진드기만이 아니고 진먼지 진드기에 그 나오는 여러 가지 분비물, 변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혹은 그런 환자들이 있는 집에서는 카페트를 대드리면 사용치 말란다든지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동물 사육들을 대드리면 피해야 됩니다. 뭐 애완동물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털이나 비듬에서 오는 건데 사실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동물 그 비듬이나 털에 개 털에서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개 애완 뭐 센터에 근무한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건 저는 직장을 바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뭐 꽃에 알레르기인 사람이 뭐 꽃집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질병 이 자체를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피하는 것을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치료로서는 대증요법으로서 항히스타민제를 아까 이야기하는 알레르기 때문에 히스타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게 항히스타민제를 항히스타민제는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3번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2번 먹는 것, 하루에 1번 먹는 혹은 졸음이 오는 것, 졸음이 좀 덜 돼 있는 것 물론 조금씩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서 다 많은 종의 항히스타민제인데 어쨌든 자기 몸에 가장 맞는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됩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 또 이건 뭐 의료보험하고 관계없이 우리 살 수 있는 그런 약 중에 또 하나입니다. 항히스타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제는 모든 알레르기 질환에 참 잘 듣기 때문에 쓰지만은 사실 이거는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많이 권유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스테로이드 분무제입니다. 코에 이렇게 뿌려서 하루에 1번 정도 혹은 하루에 2번 정도 뿌려서 근데 비교적 효과가 좋고 저희들 잘 많이 권합니다. 효과가 괜찮기 때문에 그 외에 코가 막혔을 때 코를 임시적으로 뚫어주는 국소혈관 수축제라고 있습니다. 아기들 밤에 잠을 못 잔다. 코가 막혀 잠 못 잔다 할 때 그때 1번 정도 뿌려주는 건 괜찮은데 이걸 항시 쓴다든지 장기 쓰는 것은 우리 의학성 비염이라고 또 있어가지고 더 치료가 힘든 그런 비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장기라든지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는 사용치 않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요법이 있습니다. 아까 피부 반응 검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피부 반응 검사를 해서 거기에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을 찾아주면 이제 원인을 가지고 과민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탈감작요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감감작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에 갔을 때 툭 때렸을 때 굉장히 과민을 보는 거예요. 막 성을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우리는 과민 반응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살살 가다가 만져주다가 또 점점점 나중에 그만큼 때렸을 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 이 친구 이제는 면역이 생겼네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게 탈감작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몇 년씩 하고 또 이 치료의 결과가 그렇게 확실한 치료를 바라보고 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지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탈감작요법을 제대로 다 받는 것이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원인에 대한 치료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해볼 만 합니다. 그 원인만 확실하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수술요법 많은 환자들이 물어봅니다. 사실 수술에 우리가 수술이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하면은 단번에 한 방에 수술해서 끝을 내버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레르기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많은 수술이라는 표현을 쓰고 많은 어떤 요법을 써서 뭐 잡아줄 것처럼 하는데 저 입장에서 지금 현재 말씀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어떤 광고를 어떻게 쓰더라도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다 그 치료들은 다 증상은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 증상 완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알레르기가 근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그런 표현 씁니다. 알레르기가 수술한다고 체질이 바뀝니까? 수술로서 체질이 바뀌는 거 아닌 것 같으면 아닙니다. 어떤 약을 먹어서 체질이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이라든지 치료 방법이 뭐 체질 개선, 체질은 개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칫하면 계악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방법이 너무 미혹되지 말고 단번에 치료하도록 너무 혹하지 말라. 물론 일시적인 효과들은 있으려고 하면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확실하게 저는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은 저절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체질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뀌어지고 또 결혼 전에 바뀌어지고 결혼 후에 바뀌어지고 또 애를 낳으면서 바뀌어지고 애를 키우면서 바뀌어집니다. 좋게 바뀌든 나쁘게 바뀌든. 그래서 어떤 분은 전에는 처녀 때는 없었는데 왜 이 질환이 생겼는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처녀 때 생겼던 질환이 지금은 없어졌네요. 라는 그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으로서는 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습도입니다. 건조한 게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습도 조절을 많이 하십시오. 아까 제가 코에 선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모 운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선모 운동은 공기가 차다든지 너무 차다든지 혹은 건조했을 때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 데라든지 너무 건조한 데 가면 콧물이 주르륵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콧물이 넘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코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 조절이 저는 이비인후과 질환은 모든 역할 질환들이 다 습도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습도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비세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생리식염수. 물론 이 생리식염수라는 게 꼭 구태여 약국에 가서 사지 않더라도 집에서 뜨거운 물을 조금 식혀서 체온에 가까운 온도, 체온은 30한 36, 7도 된다고 그러면은 모형물보다는 약간 찹게 한다 생각하시고 이것을 큰 잔이 보통 한 300에서 400 정도 됩니다. 300, 400cc 정도 되는데 이런 그 물에다가 그냥 일반 소금 좋습니다. 뭐 꼭 비싼 소금 구태 일부러 구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소금을 티스푼에 한번 쳐서 그냥 한 2cc 정도 될 겁니다. 쳐서 그걸 넣고 그거를 코로 내서 들이키는데 대부분 처음엔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걸 들이켜서 입으로 뱉어내는 거를 가능하면은 주무시기 전에 혹은 아침에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아마 습관이 된 분들은 참 좋아합니다. 시원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최근에 뭐 기구들이 많이 나왔죠. 뭐 코 씻는 기구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꼭 그때 안 사도 연습만 잘하면은 집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침구나 카페트 소재를 청소를 자주 해주시고 또 그 햇볕 소독을 자꾸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진 그 분들은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너무 또 뭐 참 꽃놀이 삼아 가가지고 맨날 거기서 고생할 거 없습니다. 심하면 천식 오고 여러 가지 급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걸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언급을 해 주셔야 될 분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무 완벽한 청결을 가지고 양육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전혀 먼지라든지 잘못된 물질을 전혀 접해보지 못하고 하다가 보면은 이게 나중에 커서 우리가 접하다 보면 이게 전부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애들을 먼지를 일본의 독일에서는 일부러 그냥 흙 떠면서 놀아라고 이렇게 아기 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시골에서 혹은 많이 먼지 많은 곳에 자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알레르기 질환을 적습니다. 참 소독 잘하고 맨날 좀 온실처럼 키웠던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이런 질환들이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건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인구의 거의 한 10%가 알레르기성 질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질환이 우리가 지금 제가 알레르기성 비염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들은 거의 대부분 알레르기성이 질환 그 원인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여러 가지 소화기 장애 또 여러 가지 우리 원인 모르는 질환들이 대부분 과민 반응 혹은 알레르기가 원인이 돼서 온다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부분들을 접촉해서 그 접촉한 부분에 우리가 항체가 형성되고 혹은 항원이 항체가 형성돼서 그 부분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생겨진다고 그러면은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질환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최근에서 그 독일 학회에서 발표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전에 머리를 감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꽃가루 특히 체절에는 낮에 이 꽃가루들이 전부 머리 안에 쫙 다 고여 있다가 그래 있다가 나중에 그 아침이 되면 코로 이렇게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재채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머리 감는 것이 비교적 효과 있다. 제가 친구들이나 또 가끔 그 아는 분들한테 한번 권해보면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제가 한번 그걸 권했기 때문에 저를 만나면 제가 지금도 밤에 자기 전에 머리 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떻나 그러니까 효과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원인이에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꽃가루가 아침에 굉장히 확산을 많이 시킨다고 그럽니다. 특히 해 뜨기 직전에 꽃가루 확. 그래서 뭐 기분 좋은 아침 해가지고 아침마다 창문 확 여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그때 그래서 아침에 증상들 많이 나타나고 아침에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질환으로서 비중격 망곡증이 있습니다. 비중격 망곡증이라는 질환은 이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 가운데에서 좌우로 이 벽을 나누는 겁니다. 그 가운데 벽입니다. 이 비중격입니다. 이 비중격은 여러 개의 연골하고 뼈가 구성돼서 벽을 만들고 있는데 이 벽이 구부러져 있는 걸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들어갔던 공기가 자꾸 부딪히면은 자꾸 막힙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좌우가 번갈아갑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돌아놓는 쪽으로 맥힙니다. 이쪽 맥혔다, 이쪽 맥혔다. 그 다음에 그 구부러진 그쪽 뼈에 자꾸 헙니다. 헐어서 코피가 잘 납니다. 비출혈이 자꾸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구부러진 부위에 헐다 보니까 딱지가 자꾸 생깁니다. 코딱지가 자꾸 생기게 되고 또 맥히다 보면 머리도 아프다 또 여러 가지 코가 막힌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선천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외상도 있고 또 다쳐서 오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코의 그 벽을 이루는 여러 가지 연골과 뼈가 똑같은 속도로 자라면은 똑바로 자랄 수 있는데 어떤 뼈는 좀 열심히 자라고 어떤 뼈는 좀 게으르게 자라다 보니까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큰 원인 없이도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딱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에 다 조금씩 구부러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 안에 여러 가지 뭐 비호성 비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서 눌려져서 또 구부러지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단은 이거 쉽습니다. 그냥 가서 비경으로 보기만 보면 의사들은 그 대부분 다 합니다. 또 사진을 찍어서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구부러졌다고 전부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환자들 가끔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졌다고 내 코뼈가 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많이 구부러져도 전혀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사람은 구태 일부러 치료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부러진 정도에 따라 증상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 동반하고 있다면 저희들은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 그렇게 힘든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코 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쉽게들 수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대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입원한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질환으로서 코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피가 참 그래서 아까 원인들을 이야기하면 코에 염증이라든지 코뼈가 굽어졌다든지 또 특히 애들은 콧구멍을 휘벼가지고 그 마음에 가만히 보면 뭐 하다가 혼자 콧구멍 삐가 코딱지 뜨고 하다 코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다가도 코피 나는 경우도 많고 혹은 다쳐서 코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열이 너무 높아서 발열 질환, 열이 높아서 오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혈압이 높아서 그러니까 우리 비치료 환자가 왔을 때는 혈압을 꼭 재봅니다. 혈압이 큰 원인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혹은 심장이나 신장, 콩팥이나 또 간이나 이런 질환들 또 참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는 혈액 질환, 여러 가지 혈액 관계된 질환들. 그 대상성 비치료라는 말 쓰는데 그 여성분들 월경 대신에 코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출혈이 왔는데 뇌출에서 대신에 그러니까 뇌출혈 대신에 코피가 터진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왔을 때. 당신 코피 안 났으면 죽었습니다.
코피가 대신 터져줬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이 한쪽에서만 코피가 났을 때 혹은 어떤 농성으로 그 콧물이 흘러나온다든지 할 때는 악성 질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한쪽에서 그렇게 왔을 때는 의심을 합니다. 출혈 부위가 거의 대부분은 코 전반 하부입니다. 이 전반 하부에는 여러 가지 동맥들이 이렇게 그물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쪽에서 코피가 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코피가 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가보면 거의 대부분 그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리틀스 에리아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그 부위도 제일 많고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이 뒤쪽 하비도 그 뒤쪽에는 좀 큰 혈관들이 많아서 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치료는 제일 중요한 건 안정입니다. 그리고 피를 절대 삼키지 말도록 권해야 됩니다. 자꾸 뒤로 제쳐가지고 환자들을 뒤로 제쳐가지고 피를 꿀떡꿀떡 먹으면은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토하게 됩니다. 이 자가중독처럼 생겨서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될 때는 위 안에 있는 그 내용물까지 같이 토해버리기 때문에 환자들이 대부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코피에 나가면 뭐 그저 한 드럼을 토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런 한 드럼이 됩니다. 왜냐하면 먹은 것과 코피가 섞여서 튀어나오고. 그럼 본인 자신들이 자신의 피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고도 기절해 버립니다. 그냥 정신이 아찔합니다. 그만큼 많이 쏟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늘 앞으로 숙여서 피를 먹지 않도록 차라리 앞으로 흘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콧방울을 꽉 누르고 있어서 적어도 5분에서 10분은 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2, 3분도 못 참습니다. 띄어버리고 막았다가도 빼버리고 피 나나 안 나나 나나 안 나나 이렇게 하면 자꾸 납니다. 느긋하게 한 5분에서 10분 딱 막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찜질을 하는데 머리하고 요 콧잔등에다가 찜질을 이렇게 차게 찜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숙이고 막고 그 다음 찜질해 주는 것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뭐 피가 잘 멈추지 않을 때는 병원에 왔을 때 병원에서는 먼저 출혈 부위가 어딘가 아까 이야기한 굉장히 전하부, 리틀스 에리아라는 전하부에 있습니다. 거기 와서 우리가 초산은이나 이렇게 부식시키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걸 지져버려서 그 출혈 부위를 지지든지 혹은 전기로 소작을 지지든지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앞에 코피를 막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막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 막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막고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 그냥 문제가 되는데 코는 앞에는 좁고 뒤는 넓기 때문에 아까 그 해부봤던 것처럼 앞에서 아무리 잘 막았다 하더라도 뒤는 느슨해지고 또 아까 얘기한 성인들이 고혈압이나 이런 걸로 뒤쪽에서 피가 나기도 잘 막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쨌든 병원에 가야 됩니다. 가서 그때는 뒤쪽으로 후비공 패킹이라고 그래가지고 뒤쪽으로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입원을 해서 막아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권하는 건 안정입니다. 병원에 가서 코피가 났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을 그냥 재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거지만은 가장 잘 치료만 하면 잘 막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됩니다.